지금 보시는 통계 자료는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압박 라인 자체가 높지 않은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리에 A에서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16.9로 네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는 AC 밀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PPDA 수치가 낮을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센 팀인데 밀란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리에 A에서도 그렇게까지 압박을 왕성하게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압박 라인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C 밀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인터 밀란과의 밀라노 더비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는데 인터 밀란의 역습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초반에 맨시티, 리버풀, 브라이튼 같이 강팀들을 연이어서 상대를 하면서 이 수치상으로는 전방 압박 수치가 그리 빡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뉴캐슬이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이렇게 브렌트포드의 역습 한 방에 뒷공간이 허물어지는 위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상대의 역습에 의해서 실점 위기를 맞는 그림이 그려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공을 소유한 다음에 측면에 빠른 자원인 하파엘 레앙에게 연계를 해서 레앙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패턴이 위력적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앤서니 고든이나 하비 반스, 알미론 같이 빠르고 직선적인 측면 자원을 활용해서 언제든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 가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다음에 주말 자국 리그 일정이 AC 밀란은 엘라스 베로나와 홈 경기 일정을 치르고 뉴캐슬은 승격팀 셰필드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이 있는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사활을 걸 수 있는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AC 밀란은 직전 인터 밀란전에서 징계로 결정이 됐던 주전 중앙 수비수 토모리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상 중이었던 주전 중앙 수비수 보트만 선수가 브렌트포드전에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상의 수비 라인을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투폴 추천으로 승무까지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AC 밀란이 자국 리그 홈 성적이 13승 4무 2패 홈발을 받았다는 점이 있고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치와 DNA는 AC 밀란이 훨씬 우세하다는 점, 이 뉴캐슬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았다는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면서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영보이스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영보이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라이프치히의 영입생 자원들의 활약과 공격력을 고려하면 그래도 체급이 높은 라이프치히의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영입을 한 PSV 출신의 2선 공격수 사비 시몬스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 3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랑스 출신의 영입생 공격수인 오펜다 선수 역시 라이프치히에서 리그 4경기 3골 1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입생 공격자원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라이프치히가 최근 공식 5경기에서 16골을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오르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선 플레이메이커인 다니 올모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상 공백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의 주전 측면 수비수인 라움 선수 역시 직전 아우쿠스부르크전에서 타박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라움 선수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가 주전 선수들 몇몇의 부상 여파 리스크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쪽에 189cm의 장신 공격수 세드릭 이텐 선수와 192cm의 장신 공격수 몬테이로 같이 이 제공권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이프치히가 독일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제공권 지표가 18개 팀 중에서 15위로 높이가 그리 강점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영보이스의 제공권에 조금은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라이프치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라이프치히의 중앙 수비수 오르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르반 선수가 라이프치히의 수비수들 중에서는 제공권이 가장 강력한 수비수라는 점에서 라이프치히가 충분히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홈 성적은 13승 2무 2패의 극강의 모습이었지만 원정에서는 라이프치히가 7승 4무 6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조금의 리스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보이스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영보이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페이에노르트 대 셀틱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셀틱 쪽 이변까지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페이에노르트의 핵심 공격수인 산티아고 히메네즈 선수가 현재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페이에노르트의 히메네즈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골 6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페이에노르트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메네즈라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이번 셀틱전에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페이에노르트가 최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에노르트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앞으로 쏠려 있는 만큼 전방 압박 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틱이라는 팀은 최전방에 제공권이 좋은 장신 공격수는 없지만 이 최전방의 후루아시, 양현준, 마에다 다이젠 같이 한국,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 선수들이 신장은 작지만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 바로 셀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리그 기준으로 역습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았던 팀이 바로 셀틱이기 때문에 페이에노르트가 홈에서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셀틱의 빠른 전방 자원들을 활용한 역습 한 방에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유럽 대항전, 특히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의 경험치는 페이에노르트보다 오히려 셀틱이 좀 더 많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도 셀틱이 결코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페이에노르트가 최근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3연승 상승세인데 이 3연승 과정에서 17골을 넣으면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5골이 이번에 결장하는 히메네즈 선수가 넣은 골이었고 무엇보다 페이에노르트가 상대한 팀들이
선수들이 최근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다소 마탱이가 간 약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셀틱 쪽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셀틱도 주전 측면 공격수 아바다 선수의 부상 결장과 셀틱의 원정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무승부 정도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치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가 측면 수비에 굉장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번 시즌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측면 공격력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측면 자원인 카라스코 선수가 최근에 사우디로 이적이 된 아틀레티코이고 이 또 다른 측면 자원인 르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다소 부족해진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라치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가 직전 경기 데뷔전을 치른 측면 수비수 하비 갈란 선수가 있고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는 사무엘 리누 선수까지 들어온다면 그래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보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가 세리에 A에서 점유율을 56.3%나 가져가면서 점유율이 네 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유 축구를 구사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굉장히 호재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도 평균 점유율이 49.6%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전 아틀레티코가 발렌시아 원정에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변의 희생양이 되는데 그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히려 점유율을 64%나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아틀레티코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나 스루패스 공격이 굉장히 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홈에서 라치오가 점유를 하는 구도가 나와준다면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이나 스루패스를 통한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은근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라치오가 현재 세리에 A에서는 최하위의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아틀레티코의 알바로 모라타 선수의 헤딩 뚝배기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 사비치 선수의 뚝배기가 빛을 발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즌 초반에 라치오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틀레티코도 핵심 미드필더인 데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라치오보다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주말 경기 일정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를 앞두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라치오 사이드도 받치고 갈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PSG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PSG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도르트문트의 제공권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P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최전방에 제공권이 뛰어난 브레멘 출신의 공격수 필쿠르그를 영입을 했고 기존 공격 자원인 알레 선수 역시 190cm의 장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이 이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르트문트의 베테랑 수비수인 홈멜스 선수는 이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한데 직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도 이 홈멜스 선수가 세트피스로만 2골을 뽑아내면서 4대2 승리를 거뒀던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SG가 리그왕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지 못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 면에서 상당히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도르트문트가 분데스리가에서 엄청 빡세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방 압박, 개겐 프레싱 DNA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PSG가 직전 니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3 패배를 당했을 때도 이 니스의 순간적인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PSG가 은근히 도르트문트의 제공권과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PSG가 여전히 주포 공격수 은바페 선수의 골 결정력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아데예미나 알레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르트문트가 리그 3경기에서 실점이 5실점으로 수비 자체가 최근에 그리 견고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PSG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PSG의 승리 투표율이 의외로 50%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받았을 때 PSG의 단통승으로 갈 만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이 PSG 쪽으로 70% 이상 몰렸다면 투폴로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오히려 PSG 승리 투표율이 50%로 낮게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 승리의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5번 경기는 PSG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그래도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포르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샤흐타르 도네츠크는 주요 공격 자원인 주브코프 선수와 시칸 선수가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라시나 트라우레라는 공격수 역시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샤흐타르가 공격력이 아쉬울 수 있는 이번 포르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샤흐타르의 핵심 중앙 수비수인 마트비엔코 선수가 올 시즌 자국 리그에서 3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현재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샤흐타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르투 역시 올 시즌 주포 공격수 타레미 선수의 골 감각이 그리 좋지 못한 편이고 핵심 베테랑 중앙 수비수 마르카노 선수와 주전 측면 공격수 페페 선수가 각각 부상 및 징계로 결장이 되는 포르투이기 때문에 이 포르투 역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공식 경기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 포르투가 매 경기 꾸준히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르투의 수비 역시 그리 견고한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 팀의 웨파 클럽 랭킹을 비교하면 샤흐타르가 22위, 포르투가 19위이기 때문에 이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는 샤흐타르가 별로 밀리지 않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르투의 주전자원 결장과 최근 주요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 샤흐타르에 밀리지 않는 유럽 대항전 DNA까지 고려한다면 샤흐타르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샤흐타르의 주요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 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갈라타사라이 대 코펜하겐의 경기인데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관록의 갈라타사라이 대 젊음의 코펜하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과거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갈라타사라이이고 이 코펜하겐은 주축 공격자원들 중에서 측면 공격수 바르지 선수가 17살, 최전방 공격수 오스칼손이 19살,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갈라타사라이의 최전방 공격수인 이카르디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대회 6경기 연속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갈라타사라이의 왼쪽 측면 공격수인 아크튀르콜루 선수 역시 리그 2경기 연속골 3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타사라이의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카르디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영입이 되면서 갈라타사라이의 아쿠티르콜루라는 공격수가 지난 시즌에는 갈라타사라이에서 마무리까지 담당해야 했던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이카르디 선수가 합류가 되면서 아쿠티르콜루가 마무리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강점인 기회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것 역시 갈라타사라이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식 경기 1승 2무 1패로 다소 주춤하고 있고 4경기에서 6실점을 당하면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갈라타사라이가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해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격수들이 유럽 대항전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이라는 점 역시 코펜하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갈라타사라이가 챔피언스리그 예선전 단계에서 몰데라는 팀을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올라왔는데 모두 극장골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몰데라는 팀은 현재 웨파 랭킹이 70등인데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웨파 랭킹이 40등으로 이 몰데보다 30계단이 높은 유럽 대항전 DNA가 더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갈라타사라이의 웨파 랭킹이 54위인데 현재 코펜하겐의 웨파 랭킹이 40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치는 코펜하겐이 전혀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밀리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수단의 몸값 자체는 코펜하겐이 4배가량이 뒤져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름값이 굉장히 높은 전성기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값이 높은 경우이고, 이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스 대표팀 선수가 무려 13명으로 젊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코펜하겐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도깨비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웨파 랭킹이 높은 코펜하겐이고 이 웨파 랭킹이 코펜하겐보다 낮았던 몰데를 상대로 갈라타사라이가 상당히 고전을 했던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이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니온 베를린이 높이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제공권이 3번째로 좋은 팀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9위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니온이 기본적으로 높이가 좋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8골로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우니온 베를린이고 이번 시즌에도 우니온 베를린이 이미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이 강력한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제공권이 안 좋은 것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수비력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에서 아직까지 세트피스 실점이 없는 레알이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딱 5골로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레알이 제공권은 좋지 못하지만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만약에 우니온이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데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켰을 때 우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34경기 38실점으로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했던 짠물 수비팀인데 그러한 짠물 수비를 보여주던 우니온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자국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우니온이 홈에서는 11승 6무 무패를 기록을 했지만 원정에서는 7승 2무 8패로 급격하게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던 우니온 베를린이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조금은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우니온 베를린전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더비를 치러야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주중에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맨유의 경기인데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수비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으면서 압박을 가하는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는 최종 수비 라인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중앙 수비수가 넓은 뒷공간을 커버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유 입장으로서는 뮌헨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맨유의 역습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래시포드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경기 1골, A매치 포함해서 7경기 1골로 다소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래시포드가 지난 아스날전에서는 특유의 뒷공간 침투와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이 이번 뮌헨전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은 토트넘에서 영입을 한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올 시즌 리그 4경기 4골 1도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 시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를 상대로는 18경기를 치러서 5골 3도움으로 맨유를 상대로는 그리 강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맨유에게는 조금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맨유가 핵심 수비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많은 데다가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카세미로라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올 시즌 폼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 역시 수비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맨유가 최근까지 홈경기에서는 31경기 27승 4무 무패였지만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경기 패배로 인해서 홈경기 무패를 마감을 했고 심지어 원정 경기에서는 테나흐 감독 부임 이후에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맨유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맨유가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유는 수비뿐만 아니라 현재 측면 공격수 안토니가 전 여친 폭행 혐의에 연루가 돼서 명단 제외가 됐고 백업 측면 공격수인 산초 선수 역시 테나흐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서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측면 공격 쪽에서도 전력 누수가 심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세비야 대 랑스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시즌 초반 상당히 부진한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홈팀 세비야는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랑스는 아직도 시즌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세비야 대 지난 시즌 아쉽게 프랑스 리그앙 준우승에 머물렀던 랑스이기 때문에 타이틀만 놓고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양팀이 올 시즌 굉장히 좋지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라스팔마스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고 무엇보다 시즌 첫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세비야는 최근에 새롭게 영입을 한 베테랑 중앙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가 선발로 풀타임을 활약을 하면서 첫 무실점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확실히 라모스 선수의 영입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라스팔마스전에서 헤르타 베를린 출신의 영입생 측면 공격수 루케바키오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루케바키오라는 측면 공격수가 남은 시즌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세비야가 영입생 효과를 톡톡히 본 반면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앙 준우승을 이끌었던 핵심 자원들이 모두 이탈이 되면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랑스에서 가장 많은 골인 리그 21골을 넣어줬었던 오펜다라는 공격수가 랑스를 떠나서 라이프치히로 이적이 됐고 최근에 핵심 중앙 미드필더 포파나 선수 역시 사우디로 이적이 됐는데 이 선수 역시 지난 시즌 리그 7골 5도움을 기록을 했었던 핵심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랑스가 핵심 자원들의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상당히 시즌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몽펠리에에서 리그 19골이나 넣었던 공격수 Y 선수를 영입을 한 랑스이지만 랑스에서 아직까지 3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랑스에서 지난 시즌 7골 9도움을 올려줬던 소토카라는 공격수 역시 리그 5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이탈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팀에서 공격력을 보여줘야 되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도 다소 부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승격팀 메스와의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무려 75%, 슈팅을 무려 31개나 때린 랑스이지만 무득점에 그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올 시즌 리그 5경기 1무 4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랑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리그왕에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경기당 평균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 바로 랑스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랑스 같은 경우에는 3백을 가동하는 팀인데 양쪽 측면 윙백인 마차도와 프랑코프스키 선수의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양쪽 윙백의 공격 가담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측면 수비에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가 라리가에서 경기당 평균 측면 크로스 횟수가 37번으로 압도적인 측면 크로스 횟수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랑스가 또다시 측면 수비의 약점을 드러낸다면 세비야의 측면 공격, 특히나 크로스 공격에 의해서 애를 먹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랑스가 지난 시즌 자국 리그 리그왕 준우승을 차지를 했을 때 홈에서는 17승 1무 1패 전체 1등의 홈 성적을 보여줬지만 원정에서는 유독 8승 8무 3패로 무승부가 많았던 약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랑스가 새롭게 영입을 한 이 Y라는 공격수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유럽 5대 리그 기준 21세 이하 공격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인 19골을 넣었던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Y라는 공격수가 언제든 한 방이 터져준다면 세비야 역시 올 시즌 골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스날 대 PSV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PSV의 좋은 기세와 일정 면에서 다소 불리한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SV가 아스날보다 하루 일찍 리그 경기를 홈에서 치렀고 네이메언과의 홈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비교적 손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PSV보다 하루 늦게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른 아스날인데 에버튼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한 골차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아스날이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체력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PSVI 경기 이후에 다가오는 주말에 북런던 라이벌 토트넘과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향후 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스날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5경기 4승 1무 무패 2위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토트넘과의 맞대결이 상당히 중요해진 아스날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 PSV전에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스날을 만나는 일정이라는 점에서 아스날이 여러모로 일정 면에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PSV가 자국 네덜란드 리그에서 4전 전승, 13골 1실점, 굉장히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SV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모든 대회 기준으로 보면은 9경기 8승 1무 무패, 9경기에서 28골을 몰아치고 있는 PSV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PSV의 주포 공격수 루크 데용 선수가 모든 대회 8경기 9골 3도움, PSV의 플레이메이커 페이르만 선수 역시 7경기 3골 4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PSV의 대용 선수와 페이르만 선수는 지난 시즌에 PSV가 아스날을 상대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루크 데용 선수가 1골 1도움, 페이르만 선수 역시 한 골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PSV의 공격 원투펀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또다시 아스날을 상대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당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PSV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 조별리그 통과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PSV 원정에서 다소 힘을 빼고 나왔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유독 최근에 PSV와의 맞대결을 보시면 5경기 기준으로 아스날이 오히려 1승 2무 2패 PSV 상대로 열세였던 부분이 있고 특히나 아스날이 승리를 거뒀던 경기 역시 모두 한 골차 신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PSV만 만나면 고전을 했던 최근의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수 진첸코 선수가 공격 전개 시에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 수비 상황에서 왼쪽 측면 공간에 대한 노출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PSV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바카요코 선수가 원체 드리블 돌파와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PSV가 아스날의 왼쪽 측면을 공략을 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최근에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루크 데용과 페이르만의 한 방까지 곁들여진다면 이 경기는 아스날이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면서 11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브라가 대 나폴리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브라가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폴리가 지난 시즌만큼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팔레티 감독이 팀을 떠난 나폴리이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 역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4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던 나폴리인데 이 새롭게 나폴리에 부임한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전술 역량에 대한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폴리의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공격 상황에서는 이 빌드업 체계와 세부 전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수비 라인 자체는 지난 시즌만큼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무게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빠른 김민재라는 중앙 수비수가 이 넓은 뒷공간을 잘 커버를 해줬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적이 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커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폴리가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포르투갈 리그의 다이렉트 공격 지표인데 브라가라는 팀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전체 4번째로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2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기준으로 브라가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벤피카와 함께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습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한 브라가라는 점에서 나폴리가 무리해서 브라가를 상대로 압박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브라가의 날카로운 역습에 실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리가 수비 상황에서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벌써 세트피스 실점이 2골이나 되면서 2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나폴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김민재라는 제공권이 뛰어난 수비수가 빠지게 되면서 약점을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가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라가 역시 올 시즌 자국 리그 기준으로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을 정도로 최근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지난 시즌 리그 10골 6도움을 기록했던 측면 공격수 메데이로스 선수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나폴리의 최전방 공격수 오시멘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나폴리도 여전히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폴리의 감독 교체와 김민재 선수의 이적, 나폴리의 최근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 노출, 그리고 브라가가 역습과 세트피스 공격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브라가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브라가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인테르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과 유럽 대항전에서의 퍼포먼스를 고려를 하면 원정팀 인테르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구매율도 인터밀란 쪽으로 상당히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걸리는 것은 이 경기 배당 자체가 해외 배당 기준으로 현재 인테르 쪽 승리 배당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직전 축구 승무패 51회차에서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구도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인데 이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깜짝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대 이변을 연출을 했었고 당시에도 경기력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한 경기였다가 구매율 역시 65% 이상 아틀레티코로 몰렸었는데 배당 자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배당이 상당히 높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적인 구도 면에서 본다면 직전 승무패 51회차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이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순수 경기력적인 측면과 양 팀의 전술 상성을 따져보면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는 정반대의 느낌도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의 경우에는 아틀레티코가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과 스루패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이 구도상으로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아틀레티코의 뒷공간을 발렌시아가 공략하는 구도가 형성이 돼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터밀란의 평균 점유율인데, 인테르가 세리에 A에서 평균 점유율이 48.7%로 상당히 의외로 낮은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박의 무게중심 라인 자체도 인터밀란의 명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그림은 오히려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터밀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리에 A에서 역습 득점이 3골로 가장 강력한 역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점유와 압박을 주도를 하면서 인테르가 강점인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소시에다드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2골이나 되면서 라리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역습 공격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소시에다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압박 자체가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는 팀이고, 라리가에서 점유율 역시 상위권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점유까지 올린다면 인터밀란이 강점인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도와는 정반대의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인테르가 주요 공격자들의 컨디션까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 소시에다드는 측면 공격수 쿠보와 바레네치아 선수의 골 감각이 괜찮지만 최전방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와 오야르사발 선수의 골 감각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요 공격자들의 컨디션 역시 인테르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인테르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DNA 측면에서도 인테르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경기로 보여지지만 순수 경기력적인 분석으로는 여전히 인테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담이지만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배당이 점점 오르는 추세였지만 이 경기는 인테르 쪽 배당이 점점 떨어지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벤피카 대 짤츠부르크의 경기인데 벤피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벤피카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이 짤츠부르크 입장에서 몇 가지 살펴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짤츠부르크가 핵심 공격수인 오카포 선수가 AC 밀란으로 이적이 됐고 벤자민 세슈코 역시 라이프치히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짤츠부르크가 공격 쪽에서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짤츠부르크의 신성 19살 공격수인 카림 코나테라는 공격수가 상당히 제 몫을 해주면서 짤츠부르크의 공격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림 코나테라는 선수가 신장이 178cm로 작은 편인데 굉장히 다부진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8월달에 인터밀란과의 친선 경기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유럽의 강팀을 상대로도 이 코나테 선수가 자신의 골 결정력을 보여준 바 있고, 이 코나테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단 31개의 슈팅으로 자국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7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박스 안에서의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살의 나이에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에서 A매치를 10경기나 소화를 한 코나테 선수이고 제2의 드록바로까지 불리고 있는 코나테이기 때문에 이 짤츠부르크는
이 코나테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 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르투갈 리그가 오스트리아 리그보다 수준이 높고 웨파 클럽 랭킹 면에서도 벤피카가 15위, 짤츠부르크가 32위인 만큼 액면가 체급 차이는 여전히 벤피카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벤피카는 베테랑 측면 공격수 디마리아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하파 실바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피카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8.7로 가장 낮은 벤피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무게중심 자체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가장 앞으로 쏠려 있는 벤피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게 전방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짤츠부르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경기당 롱패스 정확도가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벤피카의 뒷공간을 통해서 정확한 롱패스 그리고 전방의 카린 코나테를 활용한 역습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방 압박에 의한 슈팅과 득점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전방 압박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짤츠부르크 입장에서도 벤피카 원정에서 벤피카의 강건한 전방 압박을 풀어 나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벤피카의 승리로 가지만 만약에 짤츠부르크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이 짤츠부르크의 카림 코나테라는 공격수가 상당히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짤츠부르크가 롱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경기는 벤피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2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